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3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인위적인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아니, 저 진심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요? 오늘 오프닝이 가장 간결했어요. 아니 제가 샤신을 얘가 의식해서 이렇게 딱 샤신을 의식해서 한 하도 10초 이내. 오도방정 떤다고 하셔서 이제 나이에 맞게 이제 품격 있게 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간결했어요. 좋았어요. 27라운드로 2020 K리그가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시즌을 앞두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K리그 1 2020 시즌 피무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세 분 중에 이 팀의 우승을 예상한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 근거는 없는데. 이렇게 또 시작부터 원샷을 받고 감사합니다. 레드제민이 우승을 예상했던 그 레드를 상징색으로 하는 그 팀 FC 서울은 현재 승점 9점, 3승 6패. 12팀 가운데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보통 레드 색깔 입고 오거든요. 레드를 버렸네. 그 어저께 옷 정리하면서 빨간색에 싹 빠른 가버렸어요. 태세 전환. 오늘은 저희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 이러면 안 되는 FC 서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이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히 못했고요. 저도 당연히 상위 스플릿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33%밖에 안 지나긴 했어요. 근데 다만 제가 보이는 건 지금의 성적 부진이 서울의 어떻게 보면은 최근 성적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1년의 부진이 아니라 사실 계속되어 온 서울의 조금 누적된 서울이 지위를 분명히 잃었다. 왜냐면 2010년대에 K리그 우승을 보면 서울, 전북, 포항밖에 없어요. 전북이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이 서울이고 포항은 딱 한 번 2013 시즌이었죠. 결국 서울과 전북의 라이벌 구도에서 이제 2020년대에는 서울이 빠져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 그리고 예전에는 서울이 혁신을 주도하는 팀이었다면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걸 좀 상징하는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 2020 시즌 그라운드까지의 성적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상위 스플릿 정도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이렇게 5연패 이런 건 좀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경기야 뭐 넘어지고 뭐 쓰러지고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서울이 27라운드밖에 안 되는 이 시즌에서 5연패를 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냉정하게 보면 저는 블루님보다 약간 더 가혹하게 이야기하면 블루님은 그래도 앞으로 66.7%를 더하면 서울이 6강 안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그러면은 이제 지금 6강으로 대충 어림짐작이 되는 팀들이 상대 포강이에요. 상주, 대구, 포항, 강원. 상대 보강. 저는 상대 포강 중에서 과연 어떤 팀이 서울에게 지금 자리를 내줄 것인가는 좀 의문이거든요. 안 내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왠지 상주가 3위 하면서 강등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지금. 상주가 지질 않아요. 그냥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일단 처음에는 지난 시즌에 서울이 약간 그 높은 순위 때문에 좀 가려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착시다 일종의. 네, 약간 착시가 있었는데 뭐냐면 서울이 7월 10일에 지난해 7월 10일에 제주에게 4골을 실점하면서 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7월 20일에는 전북에게 또 4골을 실점하면서 졌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울산에게 또 3골을 넣으면서 졌어요. 그러고 나서 8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경기 동안 매 경기 실점을 합니다. 한 경기도 클린쉿으로 막지를 못합니다. 승리도 그 기간 동안에 단 2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반기에 그래도 따놨던 승점으로 좋은 순위가 그래도 나왔던 거고 하반기는 제가 봤을 때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의 올 시즌을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은 수비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올 시즌 서울이
최다 실점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경기 동안 10골을 실점을 했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지난 시즌부터 이미 수비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비진이 지난 시즌 하반기에 매우 저조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그 이제 기사화도 이제 꽤 된 겁니다만 서울이 올 시즌 이제 시작하면서 기본 전술 컨셉 중에 하나가 이른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활용하고 있는 오버래핑 센터백. 그러니까 3백 가운데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김주성, 황현수 이런 선수들이 적극적인 뭐 윙백보다 더한 오버래핑을 함으로써 공격에 있어서의 윤활유가 되고 또 순간적으로 사이드 쪽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전술을 쓰는데 저는 서울이 지금 저거를 써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애초부터. 나가지 않아도 귀가 뚫리는데. 일단 수비가 좀 문제예요. 서울은. 지난 시즌부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이게 사실 잠재돼 있었다. 수비가 문제다. 네, 알아서 한준희 하세요. 의원의 알아서. 한 줄로요. 제가 한 적이 없어요. FC 저 말을 서울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FC 서울은 수비가 문제다. 제가 대안하고 이제 몇 번 인터뷰를 예전에 하면은 대안이 입버릇이 있어요. FC 서울이 K리그 최고다. 우승 뭐 숫자 횟수랑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 선수들도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대안이 왜 그런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장 퀄리티가 높은 축구를 구사를 한다라는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요. 우승을 못하더라도 가장 수준 높은 그 경기를 선보인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뭐 실력, 자존심 다 이렇게 딱 눈에 보이지 않는 없어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뭐 어디를 봐야 되지? 라는 느낌이에요 지금. 하나씩 좀 짚어보죠. 그라운드 내에서의 문제, 특히 수비의 문제를 한준희 의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수들의 움직임이 유기적이지 않고 그 유기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전술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는 걸 2020 시즌에 단 한 번도 보질 못했거든요.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 내적 외적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은 지난 시즌부터 수비가 약했다.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드러나 있는 사실만 봤을 때 제가 해석하기에는 뭔가 서울의 지금 구단에 평화가 약간 깨져 보인다라는 인상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겁니다. 그 서울이 올 시즌 첫 경기를 강원이랑 했죠. 근데 물론 서울에게도 좀 아쉬운 VAR 관련 그런 장면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강원에게 3골을 허용하면서 집니다. 서울이. 그리고 나서 최용수 감독이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뭔가 배고프지 않은 선수들은 이제 좀 다음 경기에서는 교체를 하겠다. 그런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 경기 이제 광주전을 이기는데 진짜 선수가 몇 명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그 이후에도 좀 보면 전체적으로 활용이 예전보다 덜 된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고광민 선수, 뭐 주세종 선수, 알리바이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조금 이제 뭔가 좀 덜 활용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최근에 코치진이 또 대거 바뀌었죠. 심지어 이제 감독보다 더 선배이고 나이가 많은 전 그 김용갑 코치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개명해서 김호영 코치가 돼 있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뭉뚱그려 놓고 판단을 했을 때 무언가 구단 안에 뭔가 평화가 깨지고 있구나. 올해 초 기성용 영입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선수단 분위기가 흐트러졌고 최용수 감독이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아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우며 조직력에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대형 수비수 출신인 김준규 코치를 합류시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이후 2경기에서 10골이나 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그 전술적 뭐 포메이션 이런 데서의 상대에 따른 어떤 유연성도 유연성이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냉혹하게 얘기하면 폼이 안 좋으면 중요한 선수라도 좀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라도 약간 휴식을 부여한다든가 약간 로테이션이 저는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주영 선수의 폼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약간 이제 박주영 선수도 뭐
이동국 선수, 염기훈 선수 뭐 관리가 더 필요하듯이 박주영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좀 관리를 해주면서 뛰켜야 오히려 박주영의 더 진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 박주영 선수는 또 사실 거의 붙박이처럼 들어간단 말이죠. 물론 이제 나머지 공격수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고육지책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안이 없으니까.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박주영 선수도 이제는 조금 관리가 필요한 연령이다. 그리고 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박동진 선수 빠진 건 컸습니다. 매우 컸습니다. 뭐 골도 골이지만 지난 시즌부터 사실 전방 압박부터 시작해서 폭넓은 활동량 그리고 폭넓은 공수 연계 가담 이런 게 정말 알토란 같은 플레이들이 많았는데 이 박동진 선수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또 대처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런저런 어떤 저 느낌을 얘기해봤어요. 예.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 이분은 뭔가를 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더 아는 건 아니고 근데 다만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고 실제로 찾아뵌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걸 이런 걸 한다니까요. 근데 왜냐면 저는 그 전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제가 지금은 할수 있는 약간 건, 탐사 전문 기자 이런 네. 느낌. 예, 저 5년씩으로 잘라보면 2005년부터 2010년의 서울은 분명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은 빛나는 서울이었죠.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의 서울은 계획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이 5년간의 열매를 엄청나게 잘 따먹었어요. 근데 2016년부터 2020년의 서울은 누가 계획을 짜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들고 그리고 계획이 있더라도 이 계획들이 일종의 팀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한 세 가지, 네 가지 주체들이 과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10년치 그 영입 리스트를 다 뽑아왔습니다. 2014년까지는 의미 있는 이적들이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큰 걸 맺혔던 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귀네슈 감독의 재임 시절이라고 보는데 이때는 기조가 경쟁과 육성이었어요. 경쟁도 해. 하지만 우리는 어린 선수도 키워야 돼. 그래서 예전에 그 미래군이라고 만들어놨던 그 지금 조광래 사장이 심어놨던 뭐 기성용, 이청용, 고요한, 배혜민, 고명진 뭐 이런 뭐 김동석, 네, 송진영 이런 선수들도 선수들이 있었고. 쫙 커오고 이런 선수들 막 경쟁시키면서 하나씩 데려옵니다. 2007년부터는 사실 아주 큰 이적은 없었어요. 근데 2009년까지 우승을 못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원기옥을 모여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뭐 최효진 선수 데려오고 뭐 현영민, 하대성 이런 선수들을 막 데려와요. 수녀를 좀 내주면서도 몰리나를 데려오고 근데 뭐 제파로프를 데려오고 2014년에 마지막으로 딱 찍은 게 차두리 선수까지 딱 데려옵니다. 그때는 서울이 이적 시장을 가장 비싼 선수는 데려오지 않아도 막 선도를 해요. 우리는 이런 팀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물론 지금 미완에 그치긴 했지만 그 육성 쪽에서도 포스라고 해가지고 퓨처 오브 서울이라고 해서 데려옵니다. 서울이 사실은 2016년에 우승을 깜짝 우승을 하는데 이게 착시 현상이었다고 봐요. 그때 이제 그 전북 현대가 승점 징계를 맞으면서 FC 서울이 마지막 경기에서 역전을 해서 이기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구단, 선수단, 코칭 스태프, 팬들 그리고 K리그 팬들에게 모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봐요. 사실 이때가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2015년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서울이 넘어지면서 사실 이때는 더 아팠으면 저희가 생각하기엔 더 아팠으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자. 우리가 지금 로드맵이 확실치 않아라고 했는데 이때 저는 완벽하게 좀 실기를 한 것 같아요. 서울에겐 되게 달콤했지만 이거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알면서도 일단 자기 스스로를 속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니까 성과가 있었으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때부터 서울 완전 갈짓자가 됩니다. 2016년을 제가 정리해 왔어요. 독수리는 날아가고 연어와 항새가 날아들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날아갔어요 시즌 중에. 네, 맞아요. 사실 이때 이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때는 배고픈 독수리였어요. 이 독수리가 한번 2016년 초반에 날아가려고 그러다가 못 날아가고 2016년 중반에 날아갑니다. 근데 황새가 와요. 황새가 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선홍 감독은 K리그 그리고 한국 축구의 상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었잖아요. 2013년은 뭐 외국인 선수 한 명도 없이 리그 우승을 이끌 정도였으니까. 예. 제가 2016년을 한번 읽어드려요. 2016년에 데려온 선수가 김원식, 근데 이건 임대복귀예요. 김원규 임대복귀입니다. 유현, 대한, 조찬호, 신진호, 주세종, 정인환, 심우현, 곽태, 이규로
예요 이게. 그리고 2017년에는 심상민, 이상호, 신강훈, 김근환, 하대성, 마우리뉴, 이명주, 칼레드, 코바, 송진영, 이웅희, 박희성입니다. 이 중에 잘된 선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빌딩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일종의 스팀팩을 맞는 바람에 제가 보기엔 완벽하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뭘 맞았다고요? 스팀팩을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이 들었나요? 뽕주사. 네, 뽕주사를 맞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저렴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옛날처럼 하면 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미래를 준비해야 했을 시점에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구나. 황새와 연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다 한 건 아니지만 역전의 용사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다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이 이 비슷한 시점에 유소년 팀을 바꿉니다. 오산고등학교에서 동북고등학교 오산고등학교로 바뀌는데 이때 올라온 선수들이 누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기간이 짧았죠. 그 결과물이 황현수하고 이제 김주성 선수 정도 돼요. 근데 이 선수들보다 사실 뭐 조영욱이나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선수들이 훨씬 잘 됐어요. 서울이 이때 보면 2012년, 14년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유럽으로 선수를 보내요. 일본으로 선수를 보내고 계속해서 좋은 선수를 배출해서 내보냅니다. 더 좋은 무대 혹은 더 큰 돈을 받고 내보내서 리빌딩을 할 수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그런 것도 줄어듭니다. 정조국도 보냈고요. 2010년에는 기성용도 보냈고 사실 뭐 아드리아노도 스자작 융창으로 엄청 40억을 줘서 보내고 했는데 그런 선수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15년까지 서울, 2016년부터 20년까지 서울은 완벽하게 다르고 그때는 그래도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울이 악랄한 구단이라는 의미는 그건 있었어요. 악랄하다. 아니 왜 이렇게 돈을 안 줘? 아니 저 선수들을 이렇게 돈을 안 줘. 저렇게 잘하는 애들을. 예전에 모 선수가 그랬어요. 들어가니까 그 선수도 국가대표였는데 선수 이름을 쫙 써놨대요. 그 당시에 있는 국가대표 이름을. 그랬더니 너 안 와도 된다. 우리 많아. 여기 스타를 오려면 오지 마. 그 선수 기가 팍 죽었대요. 근데 지금 서울은 모셔오지도 못해요. 그런 선수들을. 예를 들어서. 왜냐면 전부가 울산으로 다 그러면 저 전북 갈게요. 그러면 저 울산 갈게요. FC 서울이 과연 2010년과 2020년에 같은 팀인가 하면 저는 등급이 한 두세 단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저 블루님이 약간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침착한 왜냐면 저 젊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딴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주도권을 잃는 거는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한순간이지만 주도권을 잃기 전까지 수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수많은 시점들이 있었고 그래도 그때는 바로잡기가 지금보다는 쉬웠을 텐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거 2016년에 안 좋아진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걸 일종의 그냥 냅뒀나 방치했나 혹은 가리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시면 뭐 2017년에 5위하고 2018년에 11위하고 신호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3위를 번쩍하면서 되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는 누가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막 댐으로 막아가지고 뭐 산샤댐도 무너진다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코로나 여파로 무관중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구 쪽에서는 관중을 좀 이제 받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시즌 초부터 계속 있었어요. 네, 야구는. 있어요. 네. 축구에는 K리그는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서울이 잘 나갔을 때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했으면은 서울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빨리 관중이 많은데 3만 명씩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좀 허해지는 거죠. 축구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근데 서울은 옛날에 생겼을 때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마케팅까지 컨설팅까지 받았잖아요. 서울을 욕 먹으면서 서울로 들어오고 비싼 돈 들여서 컨설팅 받고 찬란한 짧고 굵었지만 하여튼 그 전성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왜 그런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됐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누구 개인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거면 서울 왜 들어왔지? 그냥 안에 계속 계시지. 그렇게 초강수까지 두면서 들어오셨는데 안타깝네요.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냥 액면가로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서울은 예전에는 특히 이제 코어에 해당하는 핵심 선수들은 엄청난 외국인 선수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뭐 많이 알고 있는 데몰리션도 있고 뭐 이른바 박주영 선수 포함해서 아데박도 있지만은 아시아 선수들만 해도요. 에스쿠데로, 제파로프, 다카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아드리아노 선수 있을 때 아주 멋지게 축구가 돌아갈 때 다카하기 선수 역할도 사실 굉장히 컸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꾸준히 있었던 아디 선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몰리션의 플러스 아디의 에스쿠데로, 제파로프, 그다음 아드리아노, 데안의 또 다카하기의 이런 선수들을 외국인 군단으로 일단 갖추고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전북도 외국인이 좋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의 외국인은 항상 최상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거든요. 실제로 그런 또 실적을 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서울은 외국인이 별로 제 몫을 못하는 구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좋은 선수 어떤 국내 선수 수급도 예전 같지 않은데 코어가 될 만한 외국인을 데려오는 기술도 예전에 비하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결국은 이런 팀은 성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향 태클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 서울이 이대로 그냥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리그를 위해서도 그렇고 FC 서울 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 되는 거잖아요. 뭐부터 해결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거는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소통에 의해서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봐요. 가능한가요 지금 서울에서 그게? 가능하게 해야죠. 왜 프로니까? 가능하게 해야죠. 가능하게 해야죠. 이게 프로스포츠 구단들을 이제 이 열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10년 넘게 보니까 안 되는 팀은 딱 있어요. 각각의 구성원들, 프런트, 뭐 고위층도 있고 프런트도 있고 코칭 스태프도 있고 선수단이 있잖아요. 서로 바라보는 게 다 달라. 서로 다 다른 곳을 바라보면 그 팀은 무너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서신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평화가 깨진 것 같다. 질서가 무너진 것 같다. 일단 여러 가지 팩트들을 조립해 보면은 그런 인상을 안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가슴을 열고 다시 허심탄회하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뭐 상투적인 문구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정말 선수단이 개별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뭔가 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성 있게 되어야 돼. 서로 그러니까 속에 불만만 꽁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라운드에서까지 느낌으로 그냥 나타날 정도로 그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저는 최용수 감독이 잡은 마지막 숙제라고 봐요. 최용수 감독은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잖아요, 사실. 강력한 리더십인데 해주고 무리뉴 감독 보면은 물론 이제 그분 많이 다르지만 최용수 감독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무리뉴 감독도 막 끌고 가는 리더십이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끌고 가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팀이 가장 위대하고 그 뒤에는 이 팀을 이끄는 내가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결국에 가서는 싸움 나는 리더십이에요. 아니, 일종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큰 존재감으로 끌고 가는 리더십인데 내 말만 들어라. 강력한 카리스마형 그 리더십. 카리스마 그러니까 사실 카리스마형 리더십이잖아요. 열의 아홉은 저 무리뉴 감독은 꼭 나중에는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현상에서 잘 돌아봐야죠. 그러면 이걸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11명을 다 바꾸기보다는 11명도 아니죠, 사실. 선수단이 25명, 30명 되는데 그럼 최용수 감독도 어쨌든 감독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자신의 리더십을 좀 돌아볼 때가 된 거죠. 저는 물론 선수단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이 축구는 결국 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와 감독이 허심탄회하게 감독한테 불만이 있으면 그거를 선수들은 얘기를 해야 되고 감독도 선수단에게 불만이 있다면 예전 방식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지금 최용수 감독이 자신의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러면 변화가 필요하죠. 아니 뭔가 계속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내 스타일이 이게 틀린 건가라고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저는 단 한 가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 최용수 감독이 동물적으로 똑똑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 몇 번 느꼈어요. 감이 좋죠. 네, 감이 좋아요. 지금 감이 좋다면 지금 바뀌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FC 서울도 우리가 지금 팀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그러니까 저는 서울 같은 팀이 계속 사장이 뭐 평균 3년이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서울 정도면 10년 줄게. 리빌딩 해봐. 뭐 이런 정도의 사장이 또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뭐 아주 급격하게 올해 리빌딩 하자라고 하면 선수단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당연히 보던 선수가 좋죠. 영웅이 좋고. 근데 제가 10년 뽑아왔잖아요. 팬들도 지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웅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박정 선수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짐이 너무 큰 게 문제예요. 박정 선수 한국 나이로 36인데 계속 나가서 저렇게 싸워야 됩니까? 그런 걸 보면 과감한 결단이 모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되잡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시민구단과는 달리 기업구단은 운영 철학이 겉으로 좀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전북은 리그의 리딩 클럽으로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좋은 선수들을 데려온다. 그리고 울산이 그 경쟁에 지금 합류를 해서 계속 두 팀이 치열한 경쟁을 네네. 하고 있는 거고 수원은 우리는 힘을 좀 뺄게 제일기획이라는 운영 주체를 바꿔서 우리는 그냥 가성비 좋게 운영할 거야 라고 하는데 서울은 대체 지금 뭔가요? 운영 철학이라는 정체가. 서울은 되게 신기하게 좋았을 때 2010년부터 16년까지 열매를 막 거둘 때 강한 의심으로 오히려 전북과 울산이 있으니 우리는 ACL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크게 듭니다. 3등 전략? 네, 아니 3등 전략이라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간 것 같은데 아챔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왜냐면 아챔만 나가려면 1, 2등을 해야 아챔을 나가는 건데 오히려 그 정도로 조금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때 가져다 준 달콤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오히려 그때 좀 뒤로 물러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내가 이 달콤한 뭔가를 거뒀을 때. 그게 저는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013부터 16년 사이에 그 달콤한 시절에 서울은 오히려 더 나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냥 아챔 나가면 되지. 우리가 아챔은 또 잘하잖아. 서울이 또 뭐 최근에는 아니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면 또 섭섭지 않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거 한참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 얘기죠. 근데 그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안일했던 생각이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업 입장에서는 서울이 그렇게 돈을 조금 쓰는 구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이렇게 쓰는데 성적은 왜 떨어지지? 서울이 조금 쓴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금액을 계속 쓰고 있는데 여전히 많이 쓰는 그룹에 속하죠. 리그에서 세 손가락 네, 안에 그죠. 항상 네, 들어요. 그러니까 구단을 제가 보니까 구단은 이미 띄웠어요. 정상화해라. 그러니까 그 정상화라는 게 뭐 나쁜 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게 해. 돈을 일종의 뭐 규모 있게 집행하도록 해. 맞는 곳에 쓰게 해. 맞는 곳에 쓰게 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쓰되 잘 써봐라고 하고 구단 일종의 모기업에서는 다시 해보자라고 던졌는데 과연 저는 이 의지가 지금 에피소드 구단, 그러니까 이 프런트와 선수단까지 왔는가? 이들은 지금 동의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세 박자가 맞으면 1, 2년은 아프겠지만 크게 아프겠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자원이 좋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팀의 상징성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방향만 제대로 설정하자. 그러면 2, 3년 뒤에는 우리가 서울은 어떻게 살아났는가라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초심과 진정성. 저는 소통. 네, 소통 그러니까. 저의 화두는 소통.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죠. 예, 아니 그 생각도 들어요. 이미 여름 이적 시장 시작됐잖아요. 이적 시장을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레드제민. 최용수 감독이 말했듯이 최전방 공격수, 외국인 공격수가 분명히 한 명 필요해요. 뭐 제주껏 능력 있는 선수를 데려오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성용 선수 관련된 입장을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매듭을 짓고 가는 게 서울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이든 기성용 측이든 서울 쪽에서? 서울 쪽에서 이 선수를 살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대우할 거냐 어떻게 같이 갈 거냐 뭐 아름다운 이별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어쨌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기성용이 가능성- 여름 이적 시장에 서울에 합류할 가능성. 적지 않다고 적지 않다? 뭐 반반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리그 순위 테이블에서도 서울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몰려 있고
최용수 감독도 아까 유천 기자가 말했듯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최용수 감독이 뭐 기성용 선수 관련돼 가지고 본심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본심에 어떤지 모르겠고 그 본심에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최용수 감독을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예. 저는 기성용 선수 서울 돌아올 가능성은 51%. 오. 다른 팀 갈 가능성보다는 아니 뭐 아예 다른 나라를 가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대한민국 안에서의 클럽을 선택한다면 서울이 그래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있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51%는 되지 않나. 왜냐하면 다 떠나서 서울은 지금 뭔가 희망, 좋은 뉴스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고 기성용 선수는 실제로 팀에 있게 되면 분명히 전력적으로 저는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봅니다. 기성용 선수의 클래스는 이제 몸만 빨리 만들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필요한 건 서울이고 다른 팀들은 역시 그 위약금의 문제가 분명히 좀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1%의 가능성은 있다. 기성용과 서울이 다시 봉합이 잘 돼서 서울 유니폼을 입게 될 가능성이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의 안 좋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경기력도 끌어올릴 그렇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네,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설사 그러니까 당장 기성용으로 인해서 뭐 엄청난 공격 포인트가 양산되고 이렇지 않더라도 최소한도로 저는 기성용 선수를 서울이 데려가면 뭐 올 시즌뿐만 아니라 뭐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 보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손해되는 딜은 아니다. 여러 가지 또 뭐 마케팅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흥행 제고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류불은 어떻게 봅니까? 기성용 선수와 최용수 감독이 손을 맞잡고 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이 되지 않을까요? 일종의 그 신호탄이 될 수 있겠죠. 그를 데려올 수 있다면. 소통과 화합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죠.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성용을 데려올 정도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거다라는 만방의 신호가 될 수 있죠. 야망이 있다라는 야망이 또 맞아요. 딱 상징적으로. 말씀해 줘. 그 물론 이제 기성용 선수 마음은 제가 모르니까 제 내피셜을 써보자면 서울 다시 시작할 거고 내가 서울이 다시 일어서는데 초석을 다지고 최용수 감독과 열심히 해보겠다. 후배들도 이끌어 보겠다 하면 이건 엄청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물론 기성용 선수가 온다고 해서 너무 큰 짐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성용이 들어온 서울과 기성용이 있지 않은 서울은 많이 다른 것 같고 기성용이 온다면 그 자체로 되게 위압감이 들지 않을까? 아 뭐야 왜 서울 왔어?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또 딜레마가 생기죠. 그러니까 외국인 공격수 사야 될 돈 이만큼 기성용을 예를 들어서 다시 끌어안기 위해서 필요한 돈 이만큼 지금까지 보면은 서울은 요 주머니 하나만 있지 요 플러스 알파 주머니가 없는데 이것까지 다 해서 극적 반전을 일으킬 거냐 혹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거냐 라는 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빨리. 회계 전문가께서 아니 근데 저는 일단은 외국인 공격수는 뭐 실명 나오는 뭐 호사 선수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그 외국인 공격수는 기본 상수로 하는 거 아닌가요? 기성용 정도면 그 회계를 벗어난 상징 아닐까요? 기성용을 데려와서 리빌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되게 비용이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억만큼은 못 주겠지만 기성용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금액을 지금 쓰면 이게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정말 제일 싼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제일 억울하고 서럽고 정말 그런 게 돈 쓰고 욕먹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서울은 뭐 예산이 줄었네 엄청난 돈을 매년 쓰고 있어요. 여전히 많죠. 여전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올해 벌써 기성용 때문에 욕먹어, 리얼돌 때문에 욕먹어, 5연패에서 욕먹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돈을 쓰면은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기성용 선수를 예를 들어서 영입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돈은 칭찬받을 수 있는 씀씀이라는 거죠. 지금은. 할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이자 할부. 아니 이자는 무이자 할부는 아니 기성용 선수한테 예를 들어 10억 주면 앞에 뒤에 4년 2억씩 이렇게 띄워가지고라도 무조건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봐요.
묵직하네. 네. 그 집에 FC 서울 전문가를 보유하고 계신 이광용 선생. 이광용 선생은 기성용 선수 합류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샤신, 레드제민, 르블루 우리 엘카 축구 이야기 식구들인데 사실 원조 엘카 축구 이야기 식구 중에 한 명이 기성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국내에서 둘째를 하면 서러워할 기성용 선수 팬으로서 제 촉을 발휘해 보자면 아까 51%라고 하셨죠? 네. 저는 49%. 저 얘기는 마음 아프다. 그 당시에 감정의 골이 좀 깊다. 아니요, 49%. 49%. 근데 저와 이제 2% 차인데 그 2%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열카? 한 줄력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은 딴 게 떠나서 위대한 팀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위대한 팀에는 팀보다 위대한 건 없으니까 다시 좀 한 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원팀. 네, 원팀. 오랜만에 듣네요. 네. 레드젠. 영고지 이전 그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 리얼돌 사태 올해만 따지면은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최고로 창피한 게 있어요.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게 제일 창피한 거예요. 서울은 서울 선수들, 코칭 스태프 모든 식구들이 당장 어저께 진 게 오늘 지는 게 수많은 그런 논란보다도 제일 창피한 거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저는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역시 화합과 소통, 진정성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났던 문제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8년 4월에 빅버드에 있었던 슈퍼매치에서 제가 친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자가 슈퍼매치 이곳에서 잠들다라는 칼럼을 써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공교롭게도 7월의 첫 번째 주말에 바로 그곳 빅버드에서 수원과 서울의 대결이 있는데요. 근데요. 예. 요번에 매치는 최근에 뭐 또 그런 기사 쓰시는 기자분들도 계세요. 무슨 뭐 슬퍼 매치냐 뭐 뭔가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가장 적합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데스 매치. 이번 이 한 판은 데스 매치입니다. 진짜 이거는 거의 여러 사람의 목을 걸고 하는 한 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지금 하면 백척간두에 서서 네. 단두대 매치. 건곤일척의 싸움. 네. 샤신 좋아하는 이런 표현. 사자성어 이용. 건곤일척. 백척간두에 서서 하는 건곤일척의 싸움. 저는 두 팀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뭔가 좀 잠에서 깨어나서 팬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수원과 서울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FC 서울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샤신, 레드제민, 류블루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팬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안타깝고 답답하실 겁니다. 팬 여러분들께서 화가 나시면 화를 풀어놓으셔도 좋고요.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그런 의견도 팍팍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이야기 오늘도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